다시금 2600선 밑으로 내려가고 2550을 깨는 그림은 쉽지 않다라고. 투자 환경이나 펀더멘탈 환경은 2022년 3월보다는 조금 덜했다. 심리적으로 다행이다 라는 변수만 나오게 된다면 안도랠리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 펀더멘탈에 대한 고민을 하신다면 저는 추세적으로 그냥 좀 보수적으로 가는 게 맞다. 네, 오늘 모신 분은 대신증권 투자전략팀 이경민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지난번에 전화 연결로 잠깐 얘기했는데, 말씀드렸죠. 네, 아침에 그 보내주시는 그 리포트,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5월달 전략 후강 예상하셨는데, 어떻게 이제 좀 약세는 이제 벗어났다. 앞으로 계속 오를 일만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저점은 통과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코스피가 좀 흔들린다 하더라도 2,550선을 다시 갈 가능성은 굉장히 높지 않다, 낮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5월 말, 6월 초에는 2,700선 회복 시도, 그리고 7월, 8월 이렇게 뜨거운 여름이 되면 2,800선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지금 여력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럼 추세 반전이냐?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좀 확인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저점 대비 한 10에서 15%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본다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나도 이제 그때 저점 2,600선 아래서는 좀 적극적으로 사보자 이 얘기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증권회사 하니까 당연히 사라고 하지. 팔라고 하겠어? 믿겠어 그걸? 막 이러더라고. 네, 저는 이거에 대해 우리 요새 방송 모토가 의심하고 의심하라.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작년 10월 달부터 계속 팔자고 했었고, 올해 하단을 2,600선, 2,610포인트로 제시드렸었고, 그 다음부터 2,600선대에서는 흔들릴 때마다 사자, 언더슈팅이 나와서 2,600선이 깨지게 되면 적극적으로 사자란 말씀을 드렸어와가지고, 뭐 증권회사에서 웬만한 리포트는 다 매수 리포트죠. 그렇죠. 그런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안 좋으면 안 좋다, 좋으면 좋다라는 말씀을 명확하게 드리자라는 말씀 드리고, 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 시나리오 분석이거든요. 그러면 다 맞아요. 그치. 몇 개이시나 1, 2, 3, 4 해가지고 대응하자. 네, 근데 그거보다는 좀 더 클리어한 방향성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저희는 작년 10월 달부터 굉장히 베어리시한 뷰를 말씀을 드려왔고, 올해 3월 지나면서부터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 그리고 5월 달에 코스피가 2,600이 깨졌을 때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만약에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2,800선을 넘어서서 좀 시장의 분위기가 좀 안 좋다라고 하면은 저는 또 나와가지고 팔자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너무 한 방향성으로만 사자고만 하는 것보다는 저는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하려고 하니까 귀를 기울여 주신다면 그냥 뻔한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다른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지금은 사야 될 때다라고 생각한다. 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도 퇴직연금에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어디로 들어갔는지는 이따가 얘기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2,600선 아래에서는 이제 계속 삼아오자. 그 얘기는 2,600선 아래 또 내려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앞으로? 저는 앞으로는 그렇게 크지 않다. 내려간다 하더라도 바로 회복을 하는 그림들이 최근에도 2,600선이 살짝 깨졌다가 바로 회복했지 않습니까? 장중에 회복했지 않습니까? 그런 그림들이 나올 것이지, 다시금 2,600선 밑으로 내려가고 2,550을 깨는 그림은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일단은 왜 급락을 했는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대표님도 이렇게 증시를 보시다 보면은 명확한 이유가 있을까라는 때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번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전에는 금리 인상이 부담스럽다, 자이언트 스텝이 부담스럽다 하면서 물가가 정점을 통과하는 시그널이 나와서 금리 인상,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걱정들을 좀 덜어냈는데, 근데 그 다음에 온 게 경기 침체라는 이슈를 딱 들고 나와서 시장이 폭락을 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악재를 시장이 찾아다녔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조지 소로스의 재기성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거 참 우리 재기성 이론이라는 거는 많이 하는데 아마 명확하게 이해하는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냥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이 100% 안전하거나 100% 이성적이라고 보긴 어렵죠. 감정적으로 흔들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평균적인 흐름에서
약간 벗어난다고 해서 곧바로 정상 범위를 간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서로 간에 영향을 주는 거죠. 지금 이번 국면을 말씀을 드리면 경기가 통화 정책 때문에 부담스러워 했는데 그 다음에는 그래 통화 정책 안정됐는데 야 이제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로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 지표들이 악재로만 해석되면서 서로 간의 심리가 더 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좋을 때는 너무 좋은 그 평균 범위를 한참 넘어서 꼭지를 만들고 안 좋을 때는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에선 이 밑으로 내려갔다가 저쪽을 만드는 그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강화 현상, 서로 간에 영향을 주면서 경제 지표도 악조건은 악재라고 할 수 있는 경제 지표가 영향을 주고 심리가 다시금 가격에 영향을 주고 가격이 또 심리에 영향을 주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막 형성이 되면서 급락을 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강조드린 이유는 요 그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되니 설명이 되니라고 하시는데 요걸로 조금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요 위에 그림이 뭐냐면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라고 해서 전반적인 매크로 환경이나 가격 지표가 얼마나 리스크를 반영을 하고 있나를 보는 건데 여기 보시면 올라온 건 맞습니다. 0.9를 넘어서면 정점 부근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번에 0.9를 찍고 이렇게 살짝 꺾였어요. 최근 들어서. 근데 재밌는 건 2022년 3월보다 낮습니다. 그러니까 매크로나 가격 변수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리스크를 반영하는 지표는 2022년 3월보다 낮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환경이나 펀더멘털 환경은 2022년 3월보다는 조금 덜했다 정도로 말할 수 있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심리였습니다. AAIR이라고 해서 미국 전미 투자자 협회들이 발표하는 강세 전망과 약세 전망인데 여기를 보시면 금융 위기 때보다 더 높았습니다. 약세 전망이. 그러니까 이번에 보니까 공포지수가 6까지 갔더라고요. 6까지 갔습니다. 네. 그리고 강세 전망은 2020년 3월보다 더 낮아졌고요. 그러니까 극도의 불안감들이 아까 보여드렸던 자기 강화 현상을 야기하면서 시장은 폭락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또 하나 변수는 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게 또 변동성 지표인데요. 변동성 지표도 이 무브 지수가 채권 변동성 지수인데 2022년 3월보다 낮습니다. 빅스 지수도 2022년 3월보다 낮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은 제가 안도레를 말씀을 드린 이유도 시장이 투자 환경보다 너무나도 극도의 공포감 때문에 시장이 2,500선 밑으로 2,600선 밑으로 갔던 그림이라서 충분히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다행이다라는 변수만 나오게 된다면 안도랠리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좀 아직 그래도 불안해하는 사람들은 네. 생각이 그거예요. 달라진 게 뭐냐.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외부 환경은 그대로잖아요. 그대로죠. 인플레이션은 자꾸 더 올라가고 있고 연준은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지만 작년에 얘기했던 거 이미 어그러졌고 네. 그럼 연준도 믿을 수 없고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전쟁은 그대로고 네. 원자재 가격은 계속 고공행진이고 뭘 믿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되냐. 자, 그러면은 코로나19 때 왜 저점을 찍었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많은 악재와 불확실성 변수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시장이 못 올라간다고 하면은 코스피는 100으로 가야죠. 악재란 악재는 모든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호재와 악재 사이에서 시속 게임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밀리기도 하지만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악재가 있다 하더라도 호재가 크면은 시장은 올라가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그림에서 보여드리는 저울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리 악재가 크고 많다 하더라도 시장이 영원히 하락하진 않습니다. 왜? 하락하거나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악재를 선반영한다고 많이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악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무게감들은 점점 작아지고요. 호재라고 말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들은 처음에는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들이 하나 둘씩 누적되면서 시장의 변화는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대표적인 케이스가 코로나19 때죠. 2020년 3월. 3월 23일 날 제가 딱 그 날짜를 기억하는 이유가 제가 이날 완전히 멘탈이 나갔었거든요. 그날 완전 폭락해서. 네, 1500이 깨져서 저는 1700이 락바텀 수준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지없이 무너지고 1500까지 깨지니까 그때 좀 충격을 먹었었는데 뭐 그 다음에 좀 빠르게 극복을 해서 매수 리포트를 내긴 했는데 3월 23일 날 코스피 글로벌 증시 전부 다 저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다이렉트로 막 올라가기 시작했죠.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해결된 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4월 초중반까지 계속 늘어났고요. 더 재밌는 거는 경제성장 전망은
3월 말 4월 초에 엄청난 레벨 다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코스피랑 글로벌 증시는 3월 말에 저점을 찍었을까? 고점 대비 30% 가까운 폭락세를 기록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변수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었던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던 변수들이 많은 부분 녹아들었다는 거죠. 반대로 급락하는 과정에서 이 당시 흐름들은 에이, 별거 아니야 라고 했던 금리나 유동성 공급, 재정정책, 경기부양 정책들이 하나둘씩 누적되면서 3월 말을 기점으로 악재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빠르게 약해졌고 호재들은 작긴 하지만 하나둘씩 누적되면서 그 무게감이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도 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1월 달에 가격 조정, 2, 3, 4월 달에 기간 조정, 그리고 다시 한번 5월 달에 가격 조정이 있었다고 본다면 경기 침체까지 우려했던 상황이라고 본다면 지금보다 더 나빠지는 것들에 대한 민감도는 둔감해지고 좋은 그림에 대한 좋은 변화들에 대한 것들은 좀 거기에 민감해지는 그런 흐름이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약간 이제 좀 공격적으로 반대 입장을 좀 전달을 할게요. 네. 코로나 때는 그렇게 막 빠졌을 때 일단 1,500이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워낙 낮았을 거고 낮았었던 때고 그때는 연준이 유동성 공급이 됐든 금리 인하가 됐든 뭔가 시장을 살릴 만한 정책 수단이 있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2,600 이미 이 상당히 고점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연준은 정책적 수단이 지금은 오히려 긴축 쪽으로 한다. 긴축, 유동성을 땡기고 금리 인상, 거꾸로 시장과는 반대 방향 악재만 남았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와 비교하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냐. 그러니까 2020년 3월하고 비교한다는 게 이때처럼 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의한 파생 효과, 그로 인한 경기 흐름들을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안 노래려고 말씀드린 이유도 말씀하셨던 통화 정책에 대한 부담들 그리고 물가에 대한 부담들 경기 흐름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경기 트렌드나 악재로 인해서 다운턴이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경기 침체까지 걱정을 했던 사이라고 본다면 이 다운턴에 있어서도 굉장히 내려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리적으로 안도만 한다 하더라도 2,700, 2,800까지는 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 중요한 변수는 뭐니 해도 그동안 부담이라고 했던 물가는 정점을 통과했다는 시그널이 나왔고 경기 침체는 어제 미국 경제 지표를 보면 아시다시피 아직은 경기 침체가 아니야라는 시그널들이 훨씬 많거든요. 이번에 좀 소비자 소매 판매랑 산업 생산이 전부 다 예상보다는 좋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경기 침체까지 걱정을 하면서 2,500대로 내려왔던 상황임을 감안해서 본다면 아직은 아니야.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은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어. 연내 3% 이상 조금 고민해봐야 돼. 그동안 시장을 막 억눌렀던 압박이 잠깐만 이 정도는 아닌데? 라는 것만으로 올라올 수 있는 룸이 생겼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밸류에이션이 쌉니다. 그때는 위기 국면이었고 경기 침체 국면이었는데 지금은 아직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본다면 코스피는 12개월 포워드 PR 기준으로 9.2배, 9배 초반까지 떨어졌었고요. 그런데 이익 전망은 여전히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10년 평균, 5년 평균 수준에 다 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단기적으로는 밸류에이션, 가격 메리트가 부각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았을 때 저는 펀더멘탈에 대한 고민을 하신다면 저는 추세적으로 그냥 좀 보수적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그리고 그동안 굉장히 힘들었던 시간들을 플러스 10%라도 수익을 내려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신다면 저는 지금 시점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이제 한 2,800까지는 갈 수 있을 것이다. 이거 기간은 언제까지로 좀 보시는 거예요? 저는 8월 정도까지는 열어놓을 수 있겠다. 근데 왜 그러면 9월, 10월 달부터 문제가 좀 불안할 것 같냐라고 물어보신다면 6월, 7월 달에 50bp 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9월 FMC거든요. 9월 달에 25bp 한다는 게 지금 컨센서스인데 물가 흐름이나 경기 흐름에 따라서 25bp를 할지 50bp를 할지 이 부분을 조금 더 확인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9월 달에 50bp를 하게 된다면 연내 3% 이상 금리 인상 가능성도 다시금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들어오게 된다면 장단기 금리가 다시 역전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뭔가 경제 침체가 온다. 시그널이잖아요. 시그널이 될 수도 있죠. 왜냐면은 2년물은 많이 안 떨어질 거예요. 왜냐면은 50bp 하면은 기본적으로 2%를 가게 됩니다. 여기다가 9월, 11월, 12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2.75 정도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그러면은 2% 중반에서 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단기 금리가. 문제는 10년물인데요. 10년물 같은 경우는 경기나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하는데 지금까지 조금씩 다운되는 그림들이 있었고 미국 GDP 성장률이 4분기에는 그리고 내년에는 2% 초반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보다 경기 상황이 모멘텀이 둔화된다고 본다면 3%를 지키기보다는 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3분기, 4분기를 지나면서 조금씩 하나둘씩 가시화되게 된다면 좀 시장에 대한 경계감 그리고 연준이 강조해온 연착륙에 대한 의구심, 경착륙 가능성 이런 것들이 높아지면서 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7월, 8월 정도까지 트레이딩 관점에서 안도렐리를 좀 충분히 수익권으로 확보하시고 그 다음 턴에서는 조금 보수적인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2,800선까지 가는 게 한 8월까지는 네. 그런 어떤 모습이 나올 수 있고, 네. 근데 그때는 뭐 오히려 이제 좀 비중을 줄여야 되는 네, 현금을 조심해야 확보해야 되는. 네, 네.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번에 생각하시는 그 상승은 반등, 일시적 반등 정도로 봐야 되지 않냐? 네. 추세가 아니라. 큰 흐름에서 본다면 일시적 반등 그리고 안도랠리, 베어마켓 랠리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원래는 올해 연말까지 쭉 상승하는 흐름을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작년 11월 전망을 할 때만 하더라도 그리고 올해 3월 달에만 본다 하더라도 근데 예상했던 것보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고요. 저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이슈성으로서의 영향력은 거의 약해졌다고 보는데 이로 인해 파생되는 특히 곡물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이 밀 가격이 엄청 뛰고 엄청나게 있더라고요. 뛰고 있고 또 리스키한 변수는 곡물 가격은 연준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서 곡물 가격이 그렇죠. 떨어지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리스크한 포인트고 또 하나는 중국 봉쇄 조치가 저는 3월 달 지나서 그러니까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좀 풀릴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고 최근 보면은 상하이는 여전히 철도 이동량이 빵입니다. 0명이고요. 한때 800만 명, 일평균 800만 명 지하철을 이용했던 베이징도 지금 200만 명대를 깨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 봉쇄 조치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들이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 경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운턴을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길게 봤을 때는 불안 요인들이 더 많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외 환경은 지금 처음 예상하셨던 것보다 훨씬 안 좋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8월 전후로 해서 일단 비중을 좀 줄이든가 매도를 하고 네. 현금을 보유하고 네. 그 다음에 올 급락을 또 기다리자.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 8월서부터, 그러니까 9월서부터 그러면 급락이 있을 거다. 이건 좀 김영익 교수님도 좀 10월, 뭐 9월, 네. 10월 정도 얘기하시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경제 침체가 온다는 얘기잖아요.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 있다. 가능성이 네. 있다. 그러면 다시 매수를 할 때는 언제입니까? 저는 빠르면 2023년 상반기, 늦어도 2022년 하반기를 초입 국면에서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그 다시 뭔가 상승하게 되는 그 트리거? 네. 뭐가 될까요? 일단은 통화 정책이 완화적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여기서 통화 정책이 완화되는 것만으로 동력이 될까?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지금 9조 달러까지 연준이 보유한 자산이 9조 달러까지 갔다가 QT 그러니까 양적 흡수를 하면서 뚝뚝뚝 떨어질 텐데요. 지금 950억 달러를 매달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 3월까지 2023년 3월까지 쭉 유지하게 된다 해도 8조 달러입니다. 내년 6월까지 밀어붙인다 하더라도 7조 대 후반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유동성 호수라는 거는 굉장히 풍부하거든요. 이 상황에서 연준이 뭐 금리를 인하할지 아니면은 양적 완화를 또 할지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통화 정책을 완화적으로 선회한다는 것만으로도 둔화되든 마이너스를 가든 유동성 모멘텀이 플랫하거나 안정을 찾는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유동성들이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경기 흐름입니다. 2021년 7월 달에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정점을 찍었거든요.
그런 다음에 지금까지 둔화되는 사이클을 걷고 있는데 과거 1970년대부터 경기가 정점에서 저점까지 기간을 평균적으로만 보면 평균 24개월이 걸렸거든요. 네. 2년 정도 걸렸다고 보면 2023년 7월 전후로 해서는 통계적이긴 하지만 저점을 통과하는 시점이 들어올 수 있어서 통화 정책이 완화적으로 선회하는 시점, 그리고 경기가 바닥을 찍고 턴하는 시점, 이런 것들이 좀 맞물리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그냥 심플하게 생각을 하시면요, 지금도 경기가 계속적으로 둔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는 좀 더 둔화폭이 클 거죠. 그리고 내년 상반기, 2023년 상반기에는 좀 경착륙 또는 침체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고 본다면,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침체까지 갔다 조금씩 좋아지는 그림들이 기저 효과가 들어오는 시점이 올해 하반기부터라고 볼 수 있겠죠. 내년 하반기, 2023년 하반기. 그리고 2023년 상반기에 경기가 안 좋았다라고 본다면 24년 상반기에는 좋은 그림들이 나올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좀 맞물리면서 저는 2023년 상반기를 지나면서 저점을 통과하고 그때야말로 좀 한번 기분 좋은 상승을 바이 앤 홀드 해도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마 내년 전망을 하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야기하신 거는 현재의 어떤 거시적인 환경, 이거에 기초해서 얘기하시는 거고, 우리가 이제 변수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갑자기 중국이 생각 이상의 파격적인 어떤 봉쇄 조치도 확 풀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엄청난 경제 부양책을 쓸 수도 있고,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갑자기 끝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이 뷰는 또 바뀔 수 있는 거라고 봐야 되죠. 일시적으로 상승 여력을 더 열어놓을 수 있고, 그리고 다운턴이라고 하더라도 그 폭이나 강도가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이코노미스트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일시적으로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이벤트는 될 수 있고, 확 위로 튀어 오르는 그림들은 좀 보여줄 수 있다. 아, 지금 제가 나열했던 그런 일들이, 이벤트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데 그런 흐름들이 경기 방향성 자체를 위쪽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자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 베이스 시나리오는 경기가 다운턴이라는 것들은 좀 가정을 하고, 이 안에서 침체다, 경착륙이다, 깊은 침체다, 마일드한 침체다, 이런 정도의 톤 조정을 하자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제재는 풀리지 않을 겁니다. 러시아에 대한. 네, 러시아에 대한. 근데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문제가 뭐냐면은 원유라든지 천연가스 이런 쪽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곡물 가격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완화됐다 그래서 갑자기 파종을 해서 내일 모레 생산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곡물 가격에 있어서의 상승 압력은 또 지속될 수 있고, 중국 변수는 저는 중국 변수에 따라서 상승 폭이나 강도가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구조적으로 문제가 뭐냐면은 중국 부동산 경기가 다운되는 건 계속되고 있고, 실업률이 올라오는 건 계속되고 있고, 봉쇄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부동산 경기가 다운되는 게 좀 심해지고 실업률이 올라오는 속도가 좀 빨라지는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해결되면 살짝 반등을 했다가 좀 살짝 꺾였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림, 방향성 자체를 바꾸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자주 나와서 이런 상황의 변화가 있을 때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된다는 것들은 계속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기관 투자자분들하고 세미나 다니면서 뭐 어떤 이슈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이슈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제일 말하기 어려운 게 우크라이나 사태랑 중국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달려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안 날 줄 알았지, 전쟁이. 네, 전쟁이 안 날 줄 알았고, 확진자 수 한 도시에서 30명 나왔다고 봉쇄 조치를 강화할 줄은 저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요즘 기관 투자자분들한테도 말씀드린 건, 자, 지켜보자. 잘 트래킹해서 잘 대응할 테니까 계속적으로 한번 따라와 주십시오. 저도 예단하기 좀 너무 어렵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부분은 어때요? 요즘 보면 나스닥이 빠졌던 날 우리 한국 시장은 오르고, 나스닥이 급등한 날 한국 시장은 또 빠지고, 네. 그러니까 좀 약간 디커플링 되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어요. 네. 그렇다면 말씀하신 그러한 현상들이 벌어졌을 때 역시 한국 주식 시장은 미국과 함께 같은 방향성으로 하락할 것이냐 또 올라갈 것이냐 이렇게 봐야 될지, 혹시나 미국 쪽이 떨어지더라도 한국은 오르거나 횡보할 가능성은 없는지. 일단 역사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떨어지는데 한국이 잘 버티는 경우는 별로 없었죠.
근데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반등하는 과정에서 한국 증시도 동반 반등을 하거나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중국 경기가 아무리 다운턴이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 공정치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들이 들어오고 있어서 조금 나을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중국 경기는, 그러니까 중국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도 중국 경기가 안 좋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걱정했던 건 중국 경기가 안 좋은데 거기에다가 교육도 안 좋고 그리고 병목 현상도 계속될 거고 그로 인해서 글로벌 경제가 다 안 좋을 거라고 전망을 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시그널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물론 더 좋아진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밑에 그림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그림이 뭐냐면 중국 내 주요 8대 항구의 컨테이너 처리량인데요. 플러스 반전을 하기도 하고 약간 슬로워지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던 것처럼 중국 교역이 완전히 망가지는 그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내수는 불안하고 제조업은 불안한데 교역까지 그 파장이 이어지진 않고 있다. 무역은 무역 전쟁, 미중 무역 전쟁 때도 훨씬 확 늘어났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미중 간의 관세에 대해서 좀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들을 본다면 중국 쪽에 조금 더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당분간 한 5월, 6월, 7월, 8월 정도까지 반등을 하는 과정에서는 미국보다는 중국과 한국이 조금 더 우위를 보이는 과정 그런 것들을 예상을 하고 있고 만약에 미국이 경착륙,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래도 한국이 먼저 좀 바닥을 잡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먼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또 먼저 떨어져서 먼저 바닥 잡는 이미 거? 먼저 떨어졌죠. 하긴 지금 먼저 떨어졌죠. 네. 코스피는 2021년 6월 달에 정점을 찍었고 미국은 2022년 12월까지 올랐습니다. 6개월 정도 시차가 있기 때문에 저점을 통과하는 시점은 좀 한국이 좀 빠를 수 있다. 이게 언제였냐면은 금융위기 때를 한번 보시면은 코스피가 저점을 찍고 등락은 있다 하더라도 저점을 깨지 않고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미국은 저점을 깨고 한 번 더 깨고 이렇게 올라갔었습니다. 이런 그림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부분.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계속 지켜보면서 물론 이제 또 네. 업데이트 해주시겠지만 우리도 기본적으로 세상 돌아가는 어떤 이벤트 뉴스들을 가지고 어떤 일이 또 앞으로 생길 수 있겠구나 네. 예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근같이 피곤한 장세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무슨 주식 투자하면서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에다가 러시아에다가 우크라이나 이거 너무 알아야 될 게 많아. 거기다 밀 가격도 알아야 되지. 네. 구리 가격 알아야 되지. 아이고. 근데 또 몇 년 전으로 돌아가 보신다면 2011년에는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피그스 사태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저 남유럽들. 네, 그때는 그리스 선거 결과도 분석을 했습니다. 맞아. 그래서 항상 시장은 여러 가지 변수와 불확실성 속에서 굉장히 불안한 요인들을 만들어주고 그런 흐름들이 경기나 물가나 어떤 흐름들을 영향을 줄까를 계속적으로 피드백을 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시장이 너무 많이 빠졌다. 특히 펀더멘탈 환경이나 매크로 환경보다는 심리적인 영향에 의해서 급락을 했다면 지금은 한번 기술적 반등 안도랠리를 노려봐도 될 만한 권역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우리 한국은행 총재시죠. 네. 지금 빅스텝을 언급을 했단 네. 말이죠.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예, 네. 신임이신데 과감하시네요. 네. 근데 저희 채권 애널리스트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원론적인 얘기인 것 같다. 물가가 더 오르게 된다면 그렇게 과감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도를 봐야지 빅스텝을 무조건 한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빅스텝은 한 50bp 정도. 네, 50bp 를 우리 보통 25bp 올리다가. 네, 25bp를 몇 번 더 할 수는 있어도 50bp를 한 번에 올리면은 시장이 좀 충격이 될 수 있거든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채권 금리가 이미 많이 올라온 상황이라서 거기에 따른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하는 데 따른 효과가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몇 달 정도 지켜보고 그 다음 스텝을 고민해도 되는데 갑작스럽게 물가가 올라오는 데 따라서 지금 한국은 그래도 4%대 후반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50bp를 한다? 그런 것들은 조금 너무 걱정은 하지 말자. 다만 여기서 물가가 5% 이상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죠. 지금 한국의 물가, 이 인플레이션도 상당히 심각하죠. 심각한 미국보다 뭐 우리 부동산 가격이 빠졌기 때문에 네. 더 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미국 부동산 가격 상승률을 보면
못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보다 더하기보다는 좀 비슷할 수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먼저 금리 인상을 시작했거든요. 벌써 4번을 했기 때문에 미국과 키가 맞춰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도 빅스텝을 고민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닐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먼저 금리 인상한 게 뭐 지나놓고 보니까 뭐 신의 한 수였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연준의 통화 정책에 있어서 조금 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실기한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한국도 그렇고 여러 나라들이 금리 인상 사이클을 걸었는데 미국은 미룰 때까지 미뤘던 것이 아닌가. 그렇죠. 그런 것 걱정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3월 달에 저는 25bp 금리 인상을 한 게 되게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은 물가는 계속 오르고 물가는 계속 오를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금리 인상을 50bp 하려다가 25bp 한다? 저는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됨으로 인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물가가 너무 오른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요 그림을 밑에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 문제가 뭐였냐면 3월 달에 FOMC 때 금리 인상을 했을 때 한 번 살짝 꺾이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갔습니다. 정책 효과 없다라는 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많은 것들이 꼬였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어떤 데이터를 보더라도 물가, 인플레이션 지수는 계속 올라갔잖아요. 실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때 확 못 잡았죠. 그러니까 3월 달에 충격을 준다 하더라도 50bp를 하고 5월 달에도 50bp를 하면서 정책 효과를 빡빡 세게 줬으면은 지금 이 정도까지 자이언트 스텝까지 얘기가 나왔을까? 라는 걱정을 조금 하고 있고요. 다행히 지금 BEI라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많이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물가는 좀 진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너무 많이 레벨이 떨어지게 되면 항상 그렇듯이 시장은 또 다른 걱정을 하겠죠. 디플레이션. 네. 이거 뭐 어쩌라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연준의 통화 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부를 계속 던지는 이유는 이래도 안 좋고 저래도 안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물가가 너무 많이 안 떨어져서, 그러니까 둔화되긴 할 건데 연준이 예상하는 속도보다 좀 완만해진다라면은 통화 정책을 계속적으로 밀어붙일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년에 미국 GDP 성장률이 2% 초반으로 가는데 2.5, 3, 3.5로 가는 금리를 견딜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도전이 들어올 거고요. 만약에 물가가 급격히 떨어지게 된다면 정책 효과가 들어왔을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되돌아서 보면은 곡물 가격은 안 잡힐 것 같거든요. 음식료 가격은. 그런 상황에서 떨어질 수 있는 것은 원유, 유가, 그리고 주택. 수요에 대한 불안감들을 자극할 수 있는 변수들이 꺾여서 물가가 빨리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의 선택이 조금 더 빨랐다면, 초반부터 강하게 나왔다면 지금까지 흐름들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국 변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연준은 나름대로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는 하지만 안개 속을 걷고 있는 듯한 기분이 아닐까라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다시 한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로 좀 돌아오면 지금 2분기서부터 코스피 기업 실적이 전망치가 좀 낮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은 계속 그 밸류에이션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 한국 기업들의 이익률은 점점 높아지고 있어. 이렇게 실적에 집중하고 있는데 요즘 불길한 지표로 나오는 게 무역지수 적자, 무역 적자 나오고 그다음에 수출 데이터 자꾸 망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또 기업 이익 그 실적치가 낮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좀 불안한 거죠. 저도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1, 4분기 실적 시즌이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서 다행히 아직까지는 실적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섹터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2분기 실적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기업 차원에서도 2분기 실적은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곡물 가격이나 유가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기 시작한 게 본격적으로 레벨이 올라온 시점이 2분기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실적에 대한 방향성이 위쪽이다. 이 그림 보신다 하더라도 1, 4분기 실적도 약 40%, 57%에 달하는 기업들이 예상보다 좋았고요. 그 결과
이익 전망이 연간 영업이익 전망이 올라가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2분기가 요 회색입니다. 요 회색이죠. 어디 있죠? 2분기가 요 회색. 2분기, 3분기, 4분기 이익 전망도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다행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인데 2분기 실적 시즌을 지나는 과정에서는 조금은 경계하자. 그래서 제가 경로를 말씀드린 것도 5월, 6월까지는 기술적 반등, 6월 달에는 조금 실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등락이 있다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견조한데 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나왔네? 라는 얘기가 있다면 밑에 그림 보시는 것처럼 3분기 실적이 작년 고점보다 높아진다라는 전망이 아직까지 유효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럼 3분기가 좋아지겠지라는 기대를 한 번 더 살려가면서 시장이 안도랠리를 이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다만 불안한 거는 3분기 실적부터 좀 꺾일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이익 전망이 안 좋은 부분들은 좋으면은 실적 전망을 좀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트렌드가 있고요. 안 좋으면은 3분기, 4분기로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4분기에 상당히 실적들이 확 안 좋아지잖아요. 네. 그런 게 일시적인 비용 반영도 있겠지만 컨센서스가 기본적으로 높아요. 왜냐면은 1분기는 예상보다 좋고 2분기는 소스하고 3분기는 예상보다 좀 부진하고 4분기는 쇼크거든요. 보통 트렌드를 보면은. 그렇죠. 그 트렌드에 있어서 2분기, 3분기 때 실적이 부진한 부분들을 앞으로 좋아질 거야. 이런 부분들로 밀어놓는 경향들이 조금씩 있어서 4분기 실적 시즌에 들어가게 된다면 또는 3분기 실적이 유가나 원자재 가격들이 아직까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면 그 부정적인 파장은 계속적으로 누적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원가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네. 이익이 확 주는 거죠. 네. 그리고 2분기도 예상보다는 나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원자재를 들여온 거를 비싼 거부터 쓰진 않잖아요. 그렇죠. 먼저 들여온 싼 거부터 쓰거든요. 싼 것도 있고 그 오래된 거. 네, 오래된 것부터 쓰니까. 그래서 1분기, 2분기까지는 좀 버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온전히 물가에 대한 비용에 대한 부담이 들어올 수 있는 게 3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그런 부분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8월, 9월 지나면서 시장이 좀 불안해질 수 있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 뭐 기업 투자할 때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환율은 좋으니까. 네. 예. 그러니까 수출 기업이냐, 그 다음에 또 현지의 어떤 공장, 그래서 원가에 대한 이런저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경쟁력이 좀 있지 않냐, 이익단에서 네. 그런 얘기들 하시던데. 근데 저는 일단 수출 쪽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원자재 가격이 올라오는 것은 우리나라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라서 뭐 인건비가 그렇게 인건비 부담은 좀 덜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원자재 부담으로 인한 기업 이익단에서의 마진이 좀 줄어드는 흐름들은 좀 경계에서 봐야 되는 변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또 걱정이 드는 경우도 있어요. 네. 뭐냐면 사실 이렇게 수출을 주로 하는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이런 경우에는 또 긍정적인 면이 있잖아요. 네. 아니 이익이 확 늘어나니까 네, 네. 쉽게 1,100원에 팔던 거 그렇죠. 1,300원을 받는데 이익이 200원씩 확 늘잖아요. 근데 결국 이게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환율 조작국, 예전 같으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만큼 미국에게는 안 부담이죠. 좋은 네.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더구나 재정 적자 엄청나고.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스탠스가 지금은 인플레이션을 수출한다는 의미로 용인하지만 네. 이게 확 바뀔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원달러율이 저희는 1,300원 넘어서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향후 흐름들을 봐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1,280원대에서 좀 슬로해지는 1,250원대 또는 그 밑으로 살짝 깨지는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시죠. 환율이 좋으면은 시장도 수출 기업 실적이 막 늘어나는 거 아니냐. 그런 거 물어보실 때마다 제가 그냥 심플하게 답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러면 IMF 때는 코스피가 5천을 갔어야 되고 금융위기 때는 코스피가 수입하는 물가도 있으니. 네, 4천을 가야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수출입에 있어서 물가가 가치 정의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환율이 원화가 약세로 간다, 달러가 강세로 간다는 의미는 전반적인 경기 흐름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변동이 우리가 환율이 이렇게 약세라는 거는 지금 세계 경제가 이상하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상 징후라는 거고 그리고 수출은 P 곱하기 Q입니다. 그래서
P가 올라가는,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Q까지 버텨주면 되게 좋은 건데, 최근 들어서 얘기 나오는 것은 이 물량 쪽에 부담스럽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무조건 좋게 보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은 왜 건드리지 않냐, 환율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환율을 일부러 그렇게 가져간 건 아니고, 진짜로 전반적인 흐름들이 그렇게 나왔고, 달러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나온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은 지금 다른 데 신경 쓸 여력이 별로 없습니다. 물가를 잡아야 되겠죠. 11월 달에 중간 선거 있는데 지금 바이든 지지율이나 전반적인 지지율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를 가지고도 좀 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관세를 완전히 없앤다고 한다면 1.7% 정도의 물가 레벨 다운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 보고서도 나오고 있을 정도로 물가에 완전히 혈안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물가를 잡고 생각을 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수출 기업들이 갑작스럽게 또 환경이 이제까지 뭔가 좋은 어떤 모멘텀이었던 게 또 이렇게 확 바뀔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약하다. 네, 현재로서는 약하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생각을 못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권역별로 나눴을 때 뭐 북미, 뭐 유럽, 아세안 뭐 이렇게 나눴을 때 2위 지역이 어딘지 아시나요? 그러니까 약세 강세. 아니요. 그 수출 비중. 수출 한국이 비중. 수출하는 비중이 뭐 1위는 중국일 거고요. 중국 2위 미국 아니에요? 아세안입니다. 아세안이에요? 네. 많이 늘었네요. 얼마나 늘었냐면 중국이 20% 초중반에서 지금 20% 초반으로 내렸는데 아세안이 19%예요. 아, 많이 늘었네. 엄청 늘었습니다. 근데 아세안이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은 중국보다 GDP 성장률이 더 높습니다. 중국이 이제 5%대, 자칫하면 4%대. 거기는 이제 뭐 $10,000 그 뭐지? 그 저주 뭐라 그래? 그 $10,000의 네. 장벽 장벽인가 네. 뭐 저주인가 뭐 하여튼 그 거기에 묶였다. 네. 근데 여기는 이제 막 성장하는 단계니까. 그래서 다른 그 아세안 지역들의 GDP 성장을 보면은 그러니까 코로나 같은 그런 때 말고 안 좋을 때는 6%, 좋을 때는 7, 8%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 수출 구조가 좀 구조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뭐 글로벌 경기와 정반대로 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탄탄한, 그리고 또 한 번 경기가 턴할 때는 좀 더 좋은 그림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또 수출 비중이 올라온 나라가 앞서 말씀하셨던 미국. 미국이 1, 2, 3, 4위까지 떨어졌다 이제 좀 막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미국과 아세안의 두 축이라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변수가 남아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1등이라서 아세안 쪽이 빠르게 올라오는 부분들은 좀 길게 봤을 때 좀 긍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이러한 어떤 환경 변화 때문에 수출주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으나 네. 그런데 이제 이 환경은 결국 또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사줘야 되는데 여기에는 또 반대 네. 악재가 되는 거잖아요. 악재가 될 수 있죠. 외국인의 수고, 우리가 이제 지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대형주가 움직여야 되고 맞습니다. 외국인이 사줘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되겠냐. 근데 많은 분들이 외국인이 팔고 있는 거 맞아요. 다행스럽게 오늘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하긴 했지만 지난주까지만 해도 7주 연속 매도를 했거든요. 큰일 났다, 계속 판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과정에서 플로우가 좀 변하는데 라는 것들을 좀 체크하고 있거든요.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은 뭐냐면은 이 파란색 위는 코스피고요, 아래는 원달러율입니다. 이 회색 막대 차트는 외국인 1일 순매수를 10일 평균한 거고요. 빨간색은 20일 평균한 겁니다. 보시면은 코스피는 레벨이 더 떨어졌고, 뭐 특히 원달러 환율은 훨씬 더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외국인은 3월 중순보다 매도 규모를 점점 줄여가고 있습니다. 또 특징적인 것은 4월 말에 외국인 지분율이 29.85%였거든요. 우리 전체 시장 전체 가지고 코스피 있는. 시장에서. 근데 지금 30.21까지 좀 올라왔어요. 늘렸네. 많이 늘렸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보면은 외국인 매도가 지속됐는데 지분율이 늘었다는 거거든요. 특히 대형주 지분을 0.5%포인트 정도 높여놨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표면적으로 보였던 매도세는 있었지만 시장 내부적으로는 매집을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고요. 자, 그럼 왜 이런 변화가 있었을까? 많은 분들은 원달러 환율만 보시는데 외국인 입장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은 달러 대비 원화가 더 약한가 좀 강해졌나를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달러가 1% 올랐을 때 원달러율이 1.2% 오르면 외국인은 0.2%포인트만큼 손실을 보는 거고요. 달러가 1% 올랐을 때 원달러율이 0.5%밖에 안 올랐다라고 하면 0.5%만큼 같은 방향성을 보인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원화가
이쪽에서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그림들이 최근 들어서 나타났습니다. 요 위의 그림은 파란색이 달러고 회색이 원달러 환율인데요. 3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원달러 환율이 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달러가 올라가는 것보다 원달러 환율이 더 많이 올라갔다라는 그림이죠. 그런데 3월 중순을 기점으로 달러 파란색이 위에 있고 회색이 밑에 있죠. 달러가 올라가는 것보다 원달러 환율이 덜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본다면 3월 중순 이후 달러 대비 원화는 완만하게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다는 거예요. 외국인 입장에선 더 이상 팔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전처럼. 그래서 최근 매도 규모가 줄었고 최근에는 매수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 지분율도 늘려가고 지분율을 늘려가는 데 있어서 대형주 중심으로 들려가고 있어서 원달러 환율이 조금 진정되고 달러 강세가 좀 진정되게 된다면 외국인 수급은 뭐 추세적으로 바뀔 수 있을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잠시나마 시장에는 긍정적인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처럼 그렇게 막 미친 듯이 팔지는 않을 것이다. 네, 팔 만큼 다 팔았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변수에 있어서 대외 변수는 워낙 불안하지만 솔직히 대내 변수, 한국 증시만의 리스크 요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았거든요. 특히 지금 수출도 그래도 두 자리 숫자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고 기업 실적도 양호했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달러보다도 원화가 조금이라도 상대적 강세를 보이게 된다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들어올 만한 시장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그 공무원 연금 CIO 하셨던 네, 그 이창훈 단장님, 네, 네. 네. 그분 같은 경우는 아주 되게 심플하게 외국인이 사고 팔고 하는 것을 해석을 하시는데 네. 보니까 그 결국 저 신흥국 펀드에 돈이 들어오면 사고 맞습니다. 빠져나가면 팔고 네, 네. 이거다. 네,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글로벌 투자자들의 그 신흥국에 대한 그 뭐랄까 투자 심리 네. 이게 좀 높아지는 요소로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중국 변수죠. 중국. 그동안 중국 펀드 플로우를 보면은 중국 쪽으로 계속 들어갔어요. 아, 중국 펀드 투자 쪽, 네, 중국 투자 펀드 쪽으로. 그리고 근데 ETF 쪽에서는 자금이 계속 나갔고요. 어떻게 보면은 롱텀한 투자자들은 좀 계속적으로 저가 매수를 했던 거고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팔았던 것이죠. 근데 최근 중국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진정이 되면서 재밌는 것은 이 펀드 쪽에서는 자금이 좀 이탈하고 있고요. 아. 그좀 좀 최근 막 올라오니까 좀 정리하려는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고 ETF 쪽에서는 조금씩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 증시를 팔 만큼 팔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환율 변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그동안에는 3월 중순까지는 신흥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을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한국은 덜 팔고 대만하고 인도를 좀 많이 팔고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덜 빠졌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환율 변수에 있어서 원화가 달러보다는 조금이라도 덜 위험하구나, 덜 움직이는구나 라는 것들이 좀 매력적으로 평가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다 밸류에이션, 이익 그런 흐름들을 봤을 때도 충분히 외국인 입장에서는 더 팔기보다는 좀 싼 거 있으면 사볼까? 라는 정도 수준까지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아직도 많은 분들은 외국인의 수급이 받쳐주지 않으니 결국 지수하고 상관없는 중소형주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야기 하는데 맞아요. 지금 우리가 어디에 투자를 해야 수익, 우리의 8월까지 2800선까지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 자, 일단은 기술적 반등이다 안 돌리라는 데 포인트를 맞추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업종이 쭉쭉 끌고 갑니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기본적으로 싼 애들이 올라가겠죠. 계속적으로 가격 메리트에 따른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반복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만 본다 하더라도 당분간은 대형주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네.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이 뭐냐면 위에 그림은 코스피 대비 코스닥 상대강도 올해 2월, 3월, 4월까지 코스닥이 압도적으로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이게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중형주, 대형주 대비 중형주 상대강도도 이 정점에 찍고 이렇게 좀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은 그리고 당분간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조금 더 매력도를 발산할 수 있을 특히 가격 메리트가 좀 상대적으로 큰 그런 업종이라서 그리고 스타일이라서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지금은 중소형주보다는 좀 대형주에 좀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대형주 가운데서도 이제 우리 어느 섹터 예를 들면 뭐 지금 반도체 좋다 네. 뭐 DDR5 얘기하는데 삼성전자는 계속 흐르고 네. 또
네이버, 카카오. 우리가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한국이 이제 시장이 달라졌다. 왜? 네. 내수를 강하게 전부 그 외부 경제 환경에 영향받는 수출주들, 맞습니다. 경기 민감주만 있다가 시가총액 상위에 네이버, 카카오가 있어서 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계속 흘러요. 어디를 들어가야 돼요? 일단은 제가 판단하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싼 업종들을 보자. 싼 업종? 종목. 네. 왜냐면 기술적 반등이나 그리고 안도렐리 하면은 싼 애들이 올라올 거거든요. 왜냐면 키 맞추기 장세라고 볼 수 있어서 워낙 많이 빠진 데 따른 되돌림 과정이라고 본다면 저평가된 종목들이나 업종들을 봐야 되는데 요 위에 그림이 올해 들어서 코스피 대비 코스피가 한 20% 정도 빠졌는데 그보다 더 못했던 애들 더 많이 빠진 네. 섹터? 보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소프트웨어, 디스플레이, 미디어 교육, IT 가전, 건강관리, 화장품 의류, 하드웨어, 반도체, 증권, 화학, 자동차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싸니까 무조건 사자라고 말씀드리기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계속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긴축, 유동성이 줄어드는 부분, 경기가 확실하게 살아난다라고 자신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좀 모멘텀이 살아있는 애들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들 업종 중에서 이익 모멘텀이 살아있는 업종들을 봤더니 미디어 교육, IT 가전, 반도체, 소프트웨어, IT 하드웨어 정도가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위치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인터넷, 반도체, 2차 전지, 미디어 교육은 저평가 매력도와 이익 모멘텀이 여전히 견조한 흐름들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트레이딩 대상으로 놓고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와중에 반도체는 아직까지 코스피 대비 한 10%포인트 정도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최근 들어서 이 상대 강도 그래프를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해서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굉장히 의미 있는 지점에서 반전이 나오기도 하고 꺾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상대 강도가 뭐예요? 코스피 대비 강하다, 약하다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보시면은 코스피 대비 반도체가 작년 10월 저점으로 쫙 올라왔다가 전 고점 수준에서 쫙 떨어졌다가 절반 정도 되돌린 상황에서 다시금 올라오는 과정이거든요. 이 정도까지는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동차도 박스권 하단에서 딱 찍고 반등, 딱 찍고 반등을 하다가 이번에 찍고 박스권 직전 고점을 넘어서 2021년 1월 달에 기록했던 고점 수준으로 가고 있거든요. 자동차는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가격 메리트가 아직까지 높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천천히 대응하자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볼 수 있는 게 2차 전지도 2020년 이후 상승 추세대의 하단을 딱 찍고 확 튀어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좀 슬로해지는 과정이라서 2차 전지는 좀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가 점차 들어올 텐데 서두를 필요 없다. 좀 밀리는 대로 사자. 최대 문제는 인터넷이죠. 네이버, 네. 카카오. 얘네들은 중요 저점 막 다 깨고 내려가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전 저점 수준까지 거의 다 왔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 차원에서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충분히 비중을 늘려도 될 때가 되지 않았나. 다만 워낙 불확실성이 크고 최근 들어서는 실적에 대한 퀘스천 마크, 이익 모멘텀은 굉장히 견고한데 하반기 실적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오기 때문에 좀 분할 매수하자. 한 번은 튀어오를 수 있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올 텐데 인터넷 같은 경우도 지금 적극적으로 사기보다는 밀리면 사고 좀 이 바닥권에서 들어올 때 저가 매수한다는 관점으로 좀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미디어 교육은 오늘 최근 보면 엔터나 이런 쪽들이 또 반등이 세게 하더라고요. 좋습니다. 드라마 제작사라든지 엔터 쪽은 한류 열풍이나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올라왔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뭔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많이 떨어졌을 때 사고 좀 많이 올랐을 때 좀 일정 부분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에 들어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뭐죠? 콘텐츠 주들, 네. 엔터주, 네. 그 K-팝 ETF는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K-팝 뭐 ETF요? 한창 뭐 이렇게 확 붐이 뭐 얘기가 떠오르더니 갑자기 싹 사라졌어요. 네. 지금 K-팝 ETF 같은 경우는 좀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업종 종목이 들어있나. 왜냐면은 드라마 제작사나 엔터 쪽은 굉장히 다이나믹하거든요. 그리고 엔터 산업이라 그래서 모두 회피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왜냐면은 이 엔터 쪽에서 굉장히 센 그룹이 복귀를 한다. 데뷔를 한다.
그럼 나머지 애들은 좀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류 쪽은 저는 한류 쪽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를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좀 종목을 선택하시거나 그런 것들이 좀 ETF보다? 네, ETF보다. 그런데 산업 트렌드가 만들어지는 쪽은 ETF가 좀 유리할 수 있겠는데, 서로 간의 경쟁을 하는 쪽에 있어서의, 흐름들은 조금 수익률이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덜 할 수 있다. 그리고 초반에는 관심을 끌 수 있어도 그게 쭉쭉 뻗어나가기는 서로 이쪽이 좋으면 이쪽이 좀 밀리고 이쪽이 나쁘면 이쪽이 더 좋아지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은 달리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엔도 쪽은 저도 조금 불안하긴 해요. 왜냐면은 누가 나온다 해서 올라갔다가 그쵸. 기대에 못 미치면 막 떨어지기도 하고, 에이 얘는 별로야 라고 했다가 갑자기 빵 뜨기도 하고, 진짜 엔터 쪽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그 트렌드에 되게 밝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아직 좀 잘 밝질 않아서 그렇고, 저는 그냥 꾸준하게 드라마 제작사들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그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그 오히려 대형주가 좋을 것이다 네.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우리 뭐 반도체 소부장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그리고 지금 또 많이 오르는 게 그쪽이고, 네. 이게 아니라 앞으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두 개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네, 저는 좀 그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퇴직연금 어디 투자했어요? 반도체, 인터넷, 2차 전지, 뭐 자동차 얘기한 거 다 이렇게 해서 다 들어가 있는데, 솔직히 저도 리밸런싱을 계속 하거든요. 그죠? 이제 ETF로 투자할 수밖에 네, 없으니. ETF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저는 최근 자동차 비중을 좀 많이 줄였고요. 그리고 그러게 요새 자동차주 또 기아가 좀 좋은 네. 모습 보이더니 이제 슬슬 빠져요. 네, 오히려 바이든 방한하면서 더 오르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먼저 좀 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2차 전지도 좀 비중을 줄이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인터넷 비중이 가장 높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지금 저는 수익권에서 청산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시점에서 너무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컨셉이 만약에 추세 반전이라고 한다면 고민해야 될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심플하게 안 좋았던 것들이 안도하면서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나빴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덜 나쁜 애만으로도 시장이 올라올 수 있는 업종이나 종목들도 그런 것들이 올라올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쪽에서 한번 투자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그동안 에이 얘는 안 돼라고 버렸던 것도 잠깐만 하고 한번 다시 뜯어보신다면 투자 기회가 생길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아까 얘기하셨는데 2600선 아래서는 계속 적극적으로 모으자 네.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2600선 위에서는 사지 말자 이렇게도 들려서 제가 경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제가 생각하는 경로 흐름인데, 여기서는 뭐 등락은 있다 하더라도 2700선까지 갈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 이렇게 변동성이 있는 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분기 실적 시즌이 되면은 나쁜 거 아니야? 걱정을 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예상보다 좀 부진한 것들을 보여주면서 좀 밀릴 수 있다라고 보는데, 3분기가 괜찮겠지, 또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미중 간의 관세라든지 이런 이슈 이벤트들이 들어올 수 있어서 저는 안도렐리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2600선대에서도 최근 같이 이렇게 쭉 떨어질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는 사도 된다. 다만 2600선 초반에서 2650, 70 막 올라가는데 따라가서 사기에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버퍼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커봐야 2800선까지밖에 반등을 안 보고 있으니. 네. 그러니까 저는 저가 매수에 관심을 갖자. 그래서 밀릴 때 산다라는 컨셉은 괜찮은데, 반등할 때 따라서 사는 건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투자 심리와 정반대로 매매를 해야 된다. 올라가서 다행이다라고 하면서 더 올라갈 것 같은데 할 때 따라가지 말고, 아이고 큰일 났네, 떨어지네, 공포스러울 땐 사야 되는 그런 구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고,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은 5월, 6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는 좀 더 세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좀 흘려보놔야 되는 시장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전반적인 그 전망, 그 거시적인 환경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세운 투자 전략이기 때문에,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네. 있겠죠. 예, 동의하시는 분들, 아니신 분들 다 팩트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동의가 된다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전략 세우시면 되겠죠. 네, 이제까지 대신증권 투자전략팀 이경민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